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전문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한 명의 엔지니어이자 사람으로서 제가 했던 경험 속에서 제 부족함 속에서 또 고민하고 깨우쳤던 부분들, 또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이 유엔이나 제가 속한 단체의 공식 입장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케냐는 요즘도 종종 비가 오는 우기철 막바지라 이제 한 3% 확률 미만으로 행여나 정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만에 하나 발생하면 제가 폰 테더링으로 바꿔서 연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어제 저녁부터 살짝 감기 증상이 있는데 예,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목차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지 알면 이해가 쉬울 것이기에 제 학업 배경 또 경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드릴 것이고요. 간단히. 그 다음 제가 지금 유엔 사무국 나이로비 본부에서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이고 그리고 그 노란색 부분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진행한 활동들과 더불어 케냐에서 그리고 느끼고 경험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 나눠볼 생각이고요. Q&A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까 찬용이가 소개에 국제기구 관련해서 많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프리젠테이션에 국제기구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Q&A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릴게요. 배경사진 멋지죠? 케냐 하면은 사파리가 가장 떠오르실 텐데 제가 마사이 마라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8월에 여기 오시면 늑대들이 탄자니아에서 세렝게티에서 케냐 마사이마라로 마라강을 건너 넘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때 찍었던 늑대 모습들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제 학업적 백그라운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이 사진 역시 예, 정말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링크드인에서 간단히 캡처해 왔는데 간단히 학업적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는 학부 때 기계공학하고 건축학과를 한국에서 복수 전공했고 아까 찬용이가 말한 것처럼 한 30살쯤 늦은 나이에 한국에서 6년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가서 토목공학 내 건설관리 분야를 석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이제 자격증 관련 자격증이 있고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학창 시절에 뭐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시키면 하는 모범생이었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당시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잘 받아 대학에만 가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고 대학에 가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하면 또 행복이 찾아올 줄로만 알았었죠. 당시만 해도 제 자신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 삶의 목적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는 이따 이어서 해볼게요. 제 이제 경력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저는 건설 엔지니어로서 6개 국가에서 12개의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감사하게 2006년에 현대건설 공채로 입사하여 유학 전에 국내 및 싱가포르에서 6개 프로젝트를 6년간 진행했었고, 유학 후 2015년에 아프리카에 정착하게 되면서 케냐 로컬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5년간 근무를 했고, 코로나 시기에 한국으로 넘어와 삼성물산에 입사하여 방글라데시 국제공항 현장에서 2년, LG 계열사로 이직하여 폴란드와 미국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유엔 사무국 나이로비 본부에 취직하여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아까 찬용이가 얘기했었는데 당초 P4 팀장급으로 엔지니어로 입사했다가 감사하게 지난달 섹션 치프로서 디자인 건설 총괄 부서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아마 이제 국제기구에 관심이 없으시면 잘 감이 없으실 텐데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치면 국장 바로 아래 단계인 이상급 공무원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건설 관련 분이 적을 걸로 예상되는데 제가 지금 담당하는 프로젝트 소개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전 세계에는 네 곳의 유엔 사무국 본부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뉴욕에 가장 큰 본부가 있고 유럽 제네바와 비엔나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본부가 있습니다. 지구 남반구에 있는 유일한 유엔 사무국 본부이며 이곳에는 유넵이라는 불리는 유엔 환경연합과 유엔 도시 정책을 자문해주고 하는 유엔 해비타트의 본부가 있고 기타 약 70여 개 국제기구 지역사무소, 국가사무소가 있습니다. 땅 면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엔 사무국 본부이며 마치 대학교 캠퍼스처럼 30여 개의 건물에서 5천여 명의 국제기구 직원들이 함께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유논의 위치를 보실 수 있는데요. 1970년대 케냐로부터 카루라수 일부 땅을 기증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흰색 바운더리가 이제 유논의 위치인데요. 카루라 숲에 둘러싸인 캠퍼스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숲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 우리 캠퍼스 내에도 원숭이, 도마뱀, 수많은 새들, 거북이, 뱀 등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사무실 모습이고요. 요즘 모습인데 정말 크게 자란 나무들 사이로 사무실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컨퍼런스 퍼실리티스 프로젝트의 계율을 보면 우선 전체 265 밀리언 US 달러, 하나로 약 3,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기존에 있던 낡은 회의장 시설, 이 가운데 부분이 회의장 시설이었는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여기 사 어셈블리 홀이라고 써 있는 대회의장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30년 완공될 예정이고 현재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으며 본공사, 올해 본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크게 4개 정도의 디자인 특징이 있는데 건축 분야 분들이 아니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첫째로는 새로 지어질 4개 건물은 모두 태양광 판넬을 사용하여 2030년부터는 넷제로 에너지 컨셉으로 1년간 이 컴파운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실제로는 대낮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는 케냐 정부의 전력망에 보냈다가 밤과 우기철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컨셉은 빌톤 빌트라고 해서 여기 유엔 환경연합 본부도 있는데 최대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새로운 시설을 기존에 있던 건물 위치에 증축하거나 기존 시설물 철거 후 그 위치에 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생물 다양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한국 여러 사기업에서 근무했지만 사기업과 가장 대비되는 유엔 건설 프로젝트의 특징 중 하나는 정말 건축 디자인에 의해 나무를 잘라야만 하면 국장급 고위 임원들 한 세네 명이 모여서 그 나무를 둘러싸고 정말 잘라야 하는지 다른 디자인 방안은 없는지 심도 있게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약 100여 그루의 죽어가는 혹은 상태가 안 좋은 혹은 물을 많이 먹는 외래종의 나무를 자를 예정이며 2천여 그루의 나무를 다시 심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요 컨셉 디자인 중 하나는 당초 회의장 시설에는 이렇게 계단이 많았었는데요. 모든 회의 시설 공간을 한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을 모두 없애고 한 4%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다 사라졌고요. 이렇게 젠틀 슬로프를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모든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새로 지어질 유엔 총회장 모습이고요. 뉴욕 제네바에 이어서 전 세계 세 번째 규모의 유엔 총회장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큰 대회의실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구조를 살리고 리모델링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쳤고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금부터 왜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여기서부터는 철저히 제 개인 생각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론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현대건설 다닐 적에
아까 찬용이가 말한 이렇게 강남의 어학원, 영어학원들을 다니며 유학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의 가치관, 행복에 대해 그전까지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부끄럽지만 신입사원 시절 누가 저에게 꿈을 물어보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0층 높이의 30평 집을 사는 것, 당시 한 10억 정도 했는데요. 그게 제 꿈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부분도 이따 살짝 다루겠지만 여전히 돈도 삶에 있어 중요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건설 엔지니어로서 회사에서 일하며 돈 버는 것 외에는 맨날 스트레스만 받고 제가 직장 다니는 큰 의미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비아 씨가 쓴 책 두 권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저와 너무나도 딴 세상이라고만 느껴졌던 아프리카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가 홍보대사로 있는 월드비전에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추후 직접 다 같이 만나러 갈 생각에 아프리카 한 마을을 선정하여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 10명을 골라 그 10명에게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뿌듯함도 느껴지고 누구를 돕는다는 사실이 좋았는데요. 그게 실망감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후원을 시작하니 아이들에게서 손편지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머나먼 아프리카 아이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생각에 정말 감동이었는데 제가 한마을 아이들 10명을 선택해서 그런지 동시에 도착한 10개의 편지가 읽으면 읽을수록 나이와 이름만 다른 채 같은 글씨체에 같은 내용만 반복되어 저는 이게 아이들과 소통이 아닌 이 단체 시스템과 소통하고 있구나. 또 시스템에 후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을의 대필자가 대신 템플릿에 맞춰 써주다 보니 당연한 사실인데 이를 당시에는 저의 생각의 짧음으로 인해 이해하지 못했고 혼자 속으로 계속 오는 같은 내용의 편지도 이후에는 안 읽게 되었으며 추후에 기회가 되면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도울 기회를 찾아봐야겠다고 혼자 어린 마음에 다짐했었지요. 오해하실까봐 첨언하자면 지금 케냐에도 월드비전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분들을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2012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던 친구 지인 한 명이 하루는 아프리카에서 3주간 흙건축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링크를 보내주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였고 한 20명을 선발했는데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엠트리라는 한국인이 미국에 세운 NGO 단체였고 이를 통해 2013년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지요. 너무나도 설레었습니다. 당시 했던 일은 3주간 집 없는 홈리스 3명의 가족에게 흙집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흙건축 전문가 친구와 함께 물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 아프리카의 시골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하루 일을 도와주면 밥을 한 끼 주는 조건으로 다 같이 흙집을 짓기 시작하였고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아프리카의 저렴한 노동력과 무한한 흙재료를 사용하여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떠나도 저렴하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현지 뉴스 매스컴에도 소개가 되었었고요. 3주간 정말 새벽 6시에 현장으로 출근해서 막노동처럼 집을 짓고 일하고 또 밤에 와서는 세부 디테일 디자인을 하며 집을 완성하였는데 정말 뉴욕에서 유학생활 중 아프리카에서 그러고 있으니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계속 꿈에서 사는 기분이었었네요, 당시에. 당시 기억이 정말 행복했어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올 생각에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안 가지고 있지만 예, 사진 속의 당시 머물던 숙소 리셉션에 가서 여기서 2명이 하룻밤을 자려면 얼마나 내야 되는지 물었는데 제가 당시 잘못 들었는지 3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 한 30불 정도 하는데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단순한 계산이었지만 제가 당시 재산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한국에 있었는데 이를 계산해 보면 그 돈으로 여기 와서 살면 90년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즉 이미 나에게는 내가 정말 평생 행복한 활동을 하며 살아갈 경제적인 자유와 또한 그 돈을 다 쓰더라도 얼마든지 취직하여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장기 대출 받아 집을 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는 것과 대비되면서 말이죠. 당시 일하던 마을 바로 옆에 해피샵이라는 문구의 가게가 있었는데 사실 이 사진은 AI로 만들어진 이미지고요. 이 가게를 보며 난 지금 3주가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당시까지만 해도 저에게 있어 건설 엔지니어로서의 활동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즉, 내가 좋든 싫든 지금까지 배운 것이 건설 기술을 통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고 사는 것, 행복이 내 자신의 무엇을 위한 활동보다 타인을 위한 무엇이 더 고차원적인 행복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뉴욕에서 석사 졸업 후 다시 2015년에 케냐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우리 NGO 단체는 미국의 큰 대기업에서 약 5억 원 정도의 후원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2013년 흑건축 프로젝트 당시 아쉬웠던 점이 대상이 한 가족에게 국한되어 있었어서 우리는 전기도 물도 안 들어오는 한 마을을 정했고 마을 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을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목표를 갖고 설문조사들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정기 미팅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여러 차례 갖습니다. 실제로 마을 지도를 제작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긍심도 심어주려고 노력했었고요. 다만 아쉽게도 미국 대기업의 큰돈 후원이 최종 결렬되면서 저와 함께 갔던 다른 두 명의 건축과 형들과 함께 자비를 모아서 약 3천 불을 이용하여 기존의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마을 사람들과 결정을 합니다. 예, 자주 주간 회의할 때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전 조사를 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학교 디자인을 설명하는 모습이고요. 뒤에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죠. 공사 전 학교 모습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신 작업 후 매일 한 끼 식사를 제공하였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먹는 한 끼가 한 사람에 대략 1,000원 정도 됩니다. 완공 후의 모습입니다. 예, 완공식 날 제 모습이고요. 이렇게 외부 공간도 꾸몄고요. 이게 2015년이었는데 사실 케냐에서는 교실 수 학생 수가 일정 조건 이상이 되면 국립학교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국립학교가 되면 선생님이 제공되는 것과 더불어 나라에서 전기를 그 학교에 공급해 줄 의무가 생기거든요. 우리 이런 활동 덕분에 이 지역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교실 수가 늘어나면서 국립학교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 2년쯤 전 결국 국립학교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마을에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기가 들어오네요. 작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전봇대를 볼 수 있지요. 예, 작년의 사진이고요. 참고로 아프리카는 아직도 약 40%, 6억 명 정도의 인구가 전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가장 큰 내용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인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 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위주로 작성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먼저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은 보통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상대가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고 연락도 없다면 보통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 이 중에 하나를 고를까요? 2번 30분. 예, 어떤 사람은 그게 10분, 15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시간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랬더니 한 10분, 15분 지나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관대한 편이다. 여기까지는 뭐 무슨 일이 있겠지. 기다려보자. 예, 하는 반응이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한 30분 지나면 인내심에 이제 한계가 오면서 상당한 결례로 받아들이고, 불쾌감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최종 마지노선이어서 연락도 없고 그러면 약속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집에 돌아가거나 뭐 다른 일정을 본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주 당시 이용하던 철물점 사진인데요. 물건을 주문하고 현장에서 받기로 약속을 하면 기본으로 한두 시간은 항상 늦었어요. 그것도 제가 고객인데도 미안하다고도 절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좀 이제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공사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래도 만들어준 여기 사진 속에 그네 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화를 꾹꾹 참고 있으니까 단체 대표 형이 와서 저에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곳 물도 전기도 없이 이곳에서 전기도 물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그나마 나아졌지만 인생 많은 시간을 대부분 시계가 없이 살았어. 만약 내가 12시에 약속을 하면은 이국 사람들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만나자는 이야기구나.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만약 한두 시간 늦는다고 내가 짜증내고 화를 낸다면 이곳 친구들은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누가 약속을 하는데 낮 12시 2분 25초에 만나 하고 빡빡하게 약속을 잡고 낮 12시 2분 30초가 되었다고, 즉 5초가 늦었다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즉 한국 사람이 대략 한 15분 이해할 수 있는, 늦을 수 있는 시간이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곳 사람들의 문화는 한두 시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폭인데 내가 화를 낸다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곳 마을의 모습인데요. 여기 커서가 있는 데가 이곳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려면 차를 타고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지 이곳에 도착하는 곳인데요. 제가 원을 하나 그려봤는데 이게 이 원은 반경 30km 거리를 나타내는 원이에요. 근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이 원 밖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 사실 그들만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면 외국에서 온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세미나 제목을 제가 정규분포 밖의 세상이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사진 속에는 정규분포 곡선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한번 제가 생각했던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민족 국가로서 사회적 통념이 쉽게 형성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이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에 사람이 가장 모이는 중심이 높게 형성된 이게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일 거고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양끝단 5%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힘든 보통 참 특이하다 혹은 이건 정말 아니다 라 생각하는 의견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인종, 문화가 뒤섞인 뉴욕이나 요즘 뭐 혹은 두바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요. 즉, 한국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대중적으로 존재하고 공감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가장 대중적인 의견이 지금은 여기 피크치가 가운데 같지만 이렇게 한국과 전혀 다르든지 뭐 좀 더 민감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한국에 대비해서 좀 더 둔감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이 중심이었다면 해외는 그래서도 또 자연히 토론식 문화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간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사람의 기준이 한 15분 정도? 그래,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이 1시간, 이거 넘어가면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계 없이 살아온 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1시간 기다림이 보편적인 기준일 수 있으며 1시간 기다리게 했다고 짜증을 내는 저를 이해 못할 수 있겠죠.
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어딘가에 약속에는 무조건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제가 15분 늦었을 때 저를 정말 잘못했다, 예의 없다, 비난할 수도 있겠죠. 조금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릴 적 제가 생각하던 우리나라 아파트 층수입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1층이 있고, 위에는 2, 3, 4층이 있죠. 저는 이게 이제 어릴 때는 정답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보니 또 유럽에 가보니 그라운드 플로어 지상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들어가면 0층, 위로 올라가면 1, 2, 3층. 근데 지하는 그래도 대부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층.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남아공에 갔을 때 숙소의 경비 아저씨가 지하 3층에 외부 연결 통로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세 개 층을 내려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외부 연결 통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B3을 누르니 두 개 올라가서 멈추는 거예요. 즉, 남아공 건물도 일부만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건물은 지하층 순서도 정반대인 거죠. 또 이거와 별개로 한국에서는 숫자 4가 불길하다는 느낌에서 4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5층으로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곳에서는 또 13이라는 숫자가 불길을 하다고 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는 13층이 없어요. 12층 다음에 바로 14층으로 가죠. 즉, 다 각자의 문화가 반영된 결과겠죠. 별개로 아프리카 살면서 정말 덥지 않냐? 라는 질문을 사실 한국의 지인과 매일 주고받을 때 뭐 안부 인사로 정말 더운데 고생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안부 인사를 받을 때가 있는데 저 지금 감기 걸려서 이렇게 오리털 점퍼 같은 거 입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한국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속한 프로젝트는 2주 전에 착공식을 했었는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님과 같이 이제 찍었던 착공식 날 사진입니다. 이 착공식 행사는 케냐 전역에 당일날 생중계되었었고, 우리 팀을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 팀에는 8개 국가에서 모인 20명이 함께 근무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팀 내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정말 잘못되었다 생각했던 의견도 그래도 다시 그 의견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며 저는 부서장으로서 최선의 방안을 토론을 통해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엔에서는 진행하는 의무 교육이 11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렇게 인종차별과 성평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이라 이러한 성평등 개념에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프로젝트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유엔에는 무조건 이렇게 성평등 화장실을 설계하게 돼 있어요. 모두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유엔에 있는 화장실 사진 모습이고요. 또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기보다 예, 단어가 잘못 쓰인 것 같은데 모든 종교를 검토하여 이렇게 디자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크리스천인 경우는 일요일 날 예배를 가죠. 근데 일요일은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휴일이다 보니까 예배당을 프로젝트 안에 디자인할 필요는 없는데 무슬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프로젝트 안에 공간을 마련해 두고 다만 그 공간을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명치를 붙이진 않아요. 모든 또 다른 종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성평등 개념도 그렇고 또 이런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을 뭐 개인적인 신념과는 맞지 않지만 예,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살짝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 경제적인 이슈, 돈과 관련해서도 제가 했던 고민을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사진은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절 때 제가 근무했던 방글라데시 현장인데 이 프로젝트, 공항 프로젝트가 이제 일본 그 자이카 원조를 받아서 지어졌고 시공은 우리나라 건설사가 했고 공사비가 한 2조 원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 현장에서 이제 우리 팀에는 한 3, 40명의 로컬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과연 급여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은 대학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채용되면 한 20만 원 돈을 줍니다. 월급을. 또한 현지 작업 환경도 정말 열악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는 해외로 팔려갑니다. 그렇다 보니 방글라데시 안에서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무할 적에는 생각했던 제 자신만의 작은 사명이 있었다면 이곳 엔지니어들을 잘 훈련시켜서 몸값을 높여 해외 취직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현장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유족이 현장이 다 올 스톱되고 유족이 찾아왔는데 회사 측에서 얼마의 비용을 제시하니 유가족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슬프게도 먹먹하게도 뭐 항의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예. 그 금액이 당시 한 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졌었죠. 이 사진들 다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인데 우리나라랑 그런 근무 환경조차도 안전 기준조차도 너무나도 다르죠.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락샤라는 인력 자전거를 많이 이용했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답답할 때면 한 15분 이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우리 돈 1,000원 내면 되었어요. 당시 제가 근데 하루는 어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절 태웠는데 두 배인 2,000원을 부르는 거예요. 현지인은 보통 500원 내고 타기에 저는 1,000원도 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시에는 꽤 괘씸해서 너무 비싸다며 1,000원 주고 말았거든요. 근데 케냐에 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사진은 까르프 사진인데 2016년에 이제 케냐에 진출했는데 저는 이곳에서 보통 장을 보는데요. 이곳은 정액제라 좋지만 사실 시장에 가면은 훨씬 더 맛있는 과일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다만 시장은 내고를 해야 하지요. 현지인보다 돈을 좀 더 내게 되어 저는 3명의 운전사와 가정부를 현재 고용 중인데 보통 일하는 친구들을 이 시장에 보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장을 보게 합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돈을 아낄 수 있어서 그렇죠. 또 케냐에 지인이 놀러 오면 보통 기념품을 살 곳을 물어보는데 사진의 마사이 마켓은 물건이 많지만 내고를 해야 해서 보통 한 10배 가격부터 시작합니다. 내고가 참 스트레스 받지요. 근데 이곳 스피너스 웹은 이제 사진 속의 곳인데 마사이 마켓보다는 한 가격이 2배 비싸지만 정액제로 내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광객들에는 저는 이곳을 추천하지요. 어디까지나 전 그래도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을 내는 게 맞다고 현재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곳은 나이로비 국립공원입니다. 여기 이제 큰 초원이 있고 뒤에 나이로비 이제 시내 중심부가 배경으로 보이죠. 이곳 입장료 가격은 어떨까요? 최근 가격을 보면 이게 이제 환율이 케냐 실링이고 US 달러여서 직접 비교가 안 될 텐데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은 현지인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내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 10배까지 되어서 이곳 교민들도 한때 많이 분노했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는 제가 지금까지 일한 6개 나라들의 GDP를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케냐는 1인당 GDP를 보면 작년 기준인데 케냐는 한국의 한 16분의 1, 방글라데시는 한 14분의 1, 반면 미국은 한국의 한 2.5배, 싱가포르는 한 2.4배. 이런 기준에서 보면
제가 당연히 현지인들보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이 또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즉, 만약 몇 년 전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저에게 2배의 서비스 이용료를 요청하며 저를 화나게 했던 릭샤, 인력 자전거 기사를 다시 만난다면 그래도 지금은 제가 고맙다 인사하면서 그 금액을 줬을 것 같아요. 또한 오늘 오신 분들, 사실 이거는 연령대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할 거라 들었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취준생들이 있다면 저도 그랬듯이 한국에서 일하면은 예상되는 수입이 딱 이 한국의 경제 지표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런 경제적 개념 역시 모두 한국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대우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봐도 저는 뭐 물론 무급으로 일할 때도 있었고 NGO 단체에서 일할 때는 한국에서는 한국 기준에 맞춰 받았었고 케냐 로컬 회사 다닐 때는 경력이 훨씬 많았음에도 한국 직장 대비 반도 못 받았었고, 근데 또 지금 유엔에서 일할 때는 케냐에서 일하고 있지만 유엔 그 기준이 그 미국 공무원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케냐에서 일하지만 훨씬 더 많은 돈을 미국 기준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말의 결론입니다. 한국에만 있으면 많은 것들이 사회적 통념으로 합의가 된 상태여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정답,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진리라 믿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틀렸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만 문화가 달랐을 뿐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미처 아직 살면서 자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다. 즉, 과거에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림이 아닌 다름을 깨닫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점점 더 커질 테니.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